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축월 임오일이 되겠고 일진 임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성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를 생기지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니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하는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스님,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맡겼다고 삽살을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지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극해서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 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그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의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원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해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입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의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로서 대해수와 같다. 즉 작은 물의 개념이 아니라 큰 바다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호수라고도 비유를 합니다. 임수일간은 신왕하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죠.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수는
한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무토만 써서는 안 되고 병화를 아울러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임수일간이 신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해주는 수의 근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임수의 특징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수가 태어난 월령이 축월입니다. 축월은 해월, 자월, 축월, 해자, 축, 북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 자월이죠. 자,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해월 임수할 때 신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죠. 양인격이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수가 임간지인 해월이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 자월인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으로서 임수일간인 무지무지 세력을 얻어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안적으로보다 무토 병화를 치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 술월, 축월, 미월과 마찬가지로 4개월이 되죠. 이 4개월인 진술, 충미, 월은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물론 축월을 상반 월과 하반 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상반월은 수가 세력을 얻었고 하반월은 토가 왕하기 때문에 수가 약하다 이렇게도 보지만, 이거는 제가 그때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는 거고, 축월만 놓고 봤을 때는 보다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월이라 하더라도 자수를 보게 되거나 또는 해수를 지지해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해자축 방압을 형성해서 이거는 해월, 자월의 임수보다도 더 왕해지죠.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당연히 쓰고 무토 병화를 쓰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도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관성인 토가 왕한 것이다. 특히 임수 입장에서 축토는 정관이죠. 하지만 축월 정관인 축토라 하더라도 임수가 세력을 크게 얻지 못하면, 물론 축중 개수 신금이 있기 때문에 임수가 통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월, 자월에 또는 신월의 임수처럼 왕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축월은 엄동설원입니다. 굉장히 추운 계절이죠. 한기가 극심하기 때문에 땅도 얼고요, 물도 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모든 만물은 얼게 되면, 결빙되게 되면은 용도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급선무가 뭡니까? 화를 얻어서 물을 녹이고 땅을 녹여야지만 물은 물대로의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고, 토는 토 나름대로의 쓰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급선무 축월의 임수는 화를 얻었느냐, 화를 얻지 못했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신금 같은 인성을 얻어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축월의 임수가 병화 신금을 써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 등의 뿌리를 얻었다, 이거는 굳이 신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무토 병화를 쓰는 원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축토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무토를 쓸 수 없고 신금을 쓰는 것이다. 만약에 무토가 금이 없는데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물론 병화로서 해동, 조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같이 써서 저 무토를 갖다가 적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거는 이제 그때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축월의 임수만 놓고 봤을 때는 병화로서 해동하고 신금 또는 경금으로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가 정법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축월의 임수, 토가 왕한 계절, 물론 임수 자체가 월령에 통근했다 하더라도 해월, 자월 또는 신월의 임수만큼 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토, 기토,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 많은 관성이 일간 임수를 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축월은 엄동설환이기 때문에 화가 없으면 땅이 얼고 물도 얼게 되죠. 그래서 일단 급선무, 땅이 얼지 않도록, 물이 얼지 않도록 화를 얻어서 물을 녹여주고 땅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토가 많기 때문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또는 경금도 상관없겠지만은 금이 있어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법이고요.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간목 같이 써야 되는 것이고, 지지로 해수, 자수를 봤다, 이때는 무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약간 변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인가 또는 월령은 어떤 월령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간과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주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의 8글자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서로 어떤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 생극제와 형충회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가 제대로 잘 짜여져 있는 격국이라고 하면 좋은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생극제화라든가 형충회합이 잘못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뭐 충이 된다거나 형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은 그것은 좋은 격국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중화된 사주가 좋은 사주이고, 그 다음에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죠. 격국도 깔끔하고 용신이 명확한 사주가 진짜 좋은 사주인데, 격국은 깨져 있고 용신이 불명확하다라고 하면 그 사주의 주인공의 어떤 삶이 그렇게 불명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고 깔끔하게 보기 쉽게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딱 봤는데 격국이 뭔지 모르겠고 용신도 뭔지 모르겠다. 물론 공부가 덜 돼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이 사주만큼은 내가 격국과 용신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에 의하면 결코 좋은 사주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은 명확하고 정확한 것이 좋은 사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하냐 약하냐, 왕하냐 쇠하냐, 이거를 보는 것인데, 사주에 보게 되면 오행이라는 것이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를 말하는 것인데, 이 8글자 중에 있는 오행이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은 약하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세를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8글자 중에서 당연히 일간의 왕세가 제일 중요하죠. 일간은 이 사주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주인공이기도 하고 한 나라의 임금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 또는 한 나라의 임금이 튼튼하고 튼튼해야지만 그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약해서 한 국가를 끌고 갈 힘이 없다든가 너무 왕해서 제멋대로 한다든가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끌고 가는 어떤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너무 이상해. 영화가 재미없어요. 주인공이 혼자 다 해. 그것도 볼 재미가 없죠. 서로 주인공과 악인과 또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잘 조화가 맞아야지만 재밌는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이 일간이라고 하는 주인공 또는 임금과 비유될 수 있는 이 일간의 왕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전체의 기후를 말한다 생각하셔도 돼요. 기후, 추우냐 더우냐 건조하냐 습하냐. 사주 8글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그러니까 추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동절 겨울이라고 그랬죠. 추월이라고 하는 시간에는 사주가 어떻게 돼요? 추운 것이고, 사우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이라고 하는 시간에서는 그 공간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봐서 사주를 중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화는 왕세와 한열,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중화시킬 수 있는 키포인트가 바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도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격국과 용신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일간 임수는 양수가 되겠죠. 양수. 그 다음에 얼지있는 축토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양수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양대 음의 관계가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보게 되면
토극수하고자 하죠. 그러니까 임수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에 있는 토가 일간인 임수인 나를 극하려고 한다. 임수인 나를 극하려고 한다. 극아자라고 표현하고,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죠. 관성은 나를 극하니까 나쁜 것이 아니라, 원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극이지만 이거는 나를 관리하고 통제해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원래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순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물론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 때 서로 간에 법,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각자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극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극의 관계는 상생 관계도 있고 상극 관계도 있는데, 그래서 이 상극의 관계를 갖다가 공존 관계 또는 공생 관계라고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은 수가 없으면 땅이 마르게 되면 토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도 토가 있어서 적절하게 조절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고 마냥 흘러 넘쳐 버리게 되면 수로 인해서 오히려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국수는 각자, 수는 수로서, 토는 소로서의 각자의 어떤 활용도, 서로 공생 공존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역작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토국수 하는데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수가 완전 매몰돼서 없어질 것이고요. 토국수 하는데 반대로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된다? 토가 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토분이 돼서 오히려 토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죠. 이것은 이제 순작용이 아니라 역작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의 관계, 상극의 관계는 공생 공존 관계이지만, 그것이 균형이 깨졌을 때는 그야말로 역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 봤을 때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관은 바른 관청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관은 그야말로 법, 윤리, 도덕, 도덕 같은 순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여자한테는 남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직장, 좋은 직장도 관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편관칠살은 역작용이죠.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해서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도덕이 아니라 도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적군,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적군 같은 개념, 구설 같은 개념, 송사 같은 개념, 일체 나를 극해하는 것을 편관칠살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육신을 배울 때 정관은 좋은 것, 편관칠살은 나쁜 것, 이렇게 흑백 논리로 해서 정관 좋은 것, 편관 나쁘다, 이렇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전체 사주 국세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정편관만 이렇게 극자를 놓고, 정관은 법, 윤리, 도덕이니까 좋고, 편관칠살은 질병, 도적, 적군, 건재구설, 송사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임수는 무토를 얻어서 제방해야 좋은 것이니까, 임수의 특성상 임수는 무토는 칠살이고 기토는 정관이지만, 무토를 더 좋아하고 기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왕수를 제할 때는 무토로서 제하는 것이 공력이 있고, 기토는 기토 타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게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뭐가 좋고 나쁜 거는 일간의 특성, 그 다음에 전체 사주 국세의 향배를 놓고 판가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죠. 오늘은 양수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양대 음의 관계가 되니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또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하죠. 양대양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편관칠살이라고 하는데, 내일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면 음대 음이 관계가 성립돼서 내일은 개수 축월은 칠살 편관격, 오늘 임수 축월은 정관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축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물론 축월이 토왕절이지만 해자축 북방이기 때문에 수도 월령이 통곤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체 월령 자체가 토가 왕하니까 신약한데 관성이 왕한, 신약 관 왕한 국세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축이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토 안에는 개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축 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을 하니까 겁재격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개수가 투출되니까 이걸 양인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둘 다 틀렸습니다. 그냥 개수 투출되면은 겁재격, 양인격이나 그냥 정관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신금이 투출됐을 때는 이거는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양수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이건 정인, 격의 관인, 상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토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관인상생에서 신금이 임수를 생겨주는 것은 좋을 것이다. 왜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금이 투출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사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일단 축월은 이제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왕한 신약 관왕한 사주이면서 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다 얼죠. 물도 얼고 땅도 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조후도 해야 되고 약한 임수를 갖다가 생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두 가지 점에서 봐야죠. 그걸 꼭 뭐예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봐야 되죠. 근데 일단은 일간이 약하니까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관인상생에서 임수의 근원을 얻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추우니까 병화를 얻어서 조후해주게 되면 따뜻한 금이 임수를 생할 수 있고, 토가 녹아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은 이 모든 것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화가 있어서 전체 국세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축월은 토왕절이기 때문에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주고, 또 축월은 병화가 약하니까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겨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축월의 임수는 갖출 게 많습니다. 화도 있어야 되겠고요. 임수가 약하니까 금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화가 약하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고 병화를 생조해주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야지만 축월의 임수가 보다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디를 먼저 볼까요?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를 얻었습니다. 자, 임수 입장에서 얘는 정관, 얘는 평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또 어떤 분들은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관살혼잡이 되려면 일단은 신왕해야 관살혼잡을 논할 자격이 되는 것이고, 관살이 천간에 투출되어야지만 관살혼잡으로 보는 것인데, 이렇게 지지에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이건 관살혼잡이 되지 않고, 일간이 신약하면 오히려 살중신경이 된 을로 봐야지 이걸 관살혼잡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 관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관살은 보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토가 많아서 일간이 약해지고 살중신경해진다.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축토 진토가 다보다 수가 통근할 수 있는 것이다. 축중 개수가 있고 진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술월에 토가 있다라고 하면 일간 개수가 극약이죠. 근데 축진의 뿌리를 간신히 그래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근데 일지에서 오화를 얻었기 때문에 오화는 조후하는 일신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월간의 정화도 투출되어 있으면 오중 정화 투출된 것이죠. 병화였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조후하는 용도는 정화는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간목이 있어서 진의 뿌리를 둔 간목이겠죠. 얘는 간목의 정화를 이렇게 생해주죠. 근데 자꾸 이 둘이서 탐합 이거는 저렇게 정임 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묶여져 있다, 탐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합해서 목이 됐다 이렇게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월의 임수 신약이죠. 관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합니다. 진토까지 얻었기 때문에 관살혼잡은 아니더라도 살중신경 일간이 약하고 임수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축토, 진토가 다 습토이기 때문에 일간 임수가 그래도 엄지발가락 2개 정도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도 약하다. 오화 정화가 있어서 조후할 수 있는 길신이 되는 것이고, 간목이 정화를
일간을 생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일간 임수하고 정화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담합하게 된다. 서로 정신 못 차리고 사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정임 한목이 된다 안 된다? 저거는 정임 한목이로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견 겁재가 생시로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경자시를 보게 되면 축에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해서 임수를 생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시지에 있는 자수가 있어서 이렇게 좌우충이 되는 것이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또 축토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금이 축에 뿌리를 두고 지는 생각을 받았기 때문에 임수도 당연히 통고는 되겠죠. 신금이 생해주죠. 이거는 이제 왕은 아니라도 그냥 약하지는 않다 이 정도로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토가 많은 것이다라는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화가 좀 부족한 단점,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일간이 좀 약한 단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만약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어느 생시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저라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역시나 목화운은 일간이 약해지고 금수운은 화가 조금 약해진다라는 점에서는 뭐 비등비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시가 되면은 요 오화하고 인하고 합이 됩니다. 본시는 삼합이라고 해서 인오술 화국을 말하는 것이지만 술토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인우 준삼합이라고 인우도 화국을 짓는다. 준삼합으로서. 그래서 이거는 화를 이렇게 이런 화국에 정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라고 봅니다. 단 입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면 또 그렇고 목화운으로 가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모시는 당연히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시 갑진시는 좀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뭐 을사시라든가 병호시 같은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줘도 알 것 같아요. 자, 추걸이라 하더라도 이거 화가 세력 크게 얻었죠. 이거 당연히 금수운, 을사시도 금수운, 그 다음에 정미시도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이거 축미충이 되지 않고 오미합이 되죠. 오미합. 이거 잘 봐요. 나를 놓고 두 개가 있죠. 이거 쟁합이 된다 그래요. 쟁합. 이 쟁합이 되면은 임수인대가 양옆으로 여자를 둘 놓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솔직히 이게 쟁합이 되거나 투합이 되는 사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 안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축에 진의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왕토입니다. 왕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토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교후를 따진다라고 하면, 목화운으로 간다 하면 토가 너무 왕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이 금수운으로 가면 화가 좀 부족한데 그래도 일간 자체가 존립은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기요시는 큰 의미가 없는 생시,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경자시는 좌우충이었지만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수가 여기 해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목화운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화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해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화가 좀 필요한 사주라고 봤을 때 뭐 병호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병호시를 선택할 경우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갑술대운 때 진술충 됐을 때는 수기가 매우 좀 약해져서 이때 좀 곤혹을 치를 수 있다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중화시키기가 이렇게 썩 좋은 명식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해서 태기를 하실 때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생시라고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